몇 년 전 미국에서 경찰관 한 마리가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고슴도치가 그를 공격해 가시 200개가 얼굴에 박히고 말았죠. 2시간여 걸친 수술 끝에 가까스로 회복됐지만 그의 경찰관으로서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독이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이죠. 이렇듯 귀여운 외형과는 달리 고슴도치는 아주 잔인합니다. 몸을 덮고 있는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생존입니다. 절대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지만 일단 건드리는 순간 어떤 동물이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죠. 이 고슴도치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지만 일단 공격하는 순간 적어도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 외국 기자가 한국의 군사력을 두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핵무기 없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고 경제력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든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무기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러시아와 체결한 불곰사업 덕분입니다. 보통 불곰사업 하면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무기 분야로 보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1990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3월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이전 지도자들과 달리 고립이 아닌 상생을 택했습니다.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국가의 문을 활짝 열어 서방국들과 수교를 맺기로 한 것이죠. 당시 소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원하는 개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국가가 한국입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지하자원의 필요성이 높은 나라를 찾던 중 한국이 눈에 띈 것이죠.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 차관에 잠정 합의했고 이듬해부터 현금 차관 10억 달러, 소비재 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차관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를 3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가 약간 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30억 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1991년 한국은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소련은 해체됩니다. 한국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다행히 1992년 옐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채무를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며 이자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었죠. 이때 제시된 상환 방법이 현금으로 받는 대신 현물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즉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방산물자로 대납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처음에는 현금을 고수했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돈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자 현물 상환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러시아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불곰 사업은 1995년, 1998년까지 1차, 푸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체결한 2차까지 완성됐고 3차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 2차 사업으로 한국에는 미국과 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구소련의 첨단 무기들이 대거 도입됐는데요. 1차 사업으로 한국은 T-80U 주력전차 30세대, BMP-3 보병 전투장갑차 30세대가 도입되어 당시로서는 세계적 수준의 3세대 전차, 장갑차를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글라 50기와 탄약 700발,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M 발사기 70기와 미사일 1250발도 들여왔습니다. 특히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는 각각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최신의 장비로 한국군은 이들을 통해 소련식 군사기술과 운용 개념을 직접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2차 불곰 사업은 규모가 더 확대돼 총 5억 3,400만 달러 상당의 무기가 도입됐습니다. T-80U 전차 2대와 추가 BMP-3 장갑차 일부,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156기와 미사일 11,500발 등이 추가로 들어와 화력이 증강됐습니다. 또한 해군용 무레나급 공기부양용 세척이 들어와 해병대의 고속 상륙 전력으로 배치됐고 공군의 기본 훈련기인 일류신투 103 경비행기 23대도 도입되어 노후한 미제 T-41을 대체했죠. 불곰 사업에서 한국 무기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T-80U 전차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에서도 지상군 사군이 전차여단 등 근위칭호를 붙이는 최정예 기갑사단에만 일부 배치했는데 페인트도 안 마른 순정 제품이 한국에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죠. 수출용도 아닐 뿐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만 운용한다더니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순정 상태로 한국에 왔으니까요.
보통 수출용은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가 있지만 T-80U는 달랐습니다. 러시아와 완전히 동일한 전차가 들어왔고 덕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소련제 전차 기술을 전부 습득할 수 있었죠. 그중 한 대를 입수한 현대로템이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기술을 모조리 습득했는데요. 당시 미 국방부 소속 연구원들까지 태평양을 건너와 조립에 참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전차를 바탕으로 태어난 무기가 바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K2 흑표전차입니다. 미국산이 아니면 최신 전차는 꿈도 못 꿨지만 러시아로부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를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며 한국이 무기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죠.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전차는 적군이 한국 영토에 상륙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지지대로 삼고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한국 영토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으로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미사일이죠. 일본이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선 신궁이 있습니다. 불검 1차 때 도입된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신궁 개발의 모태가 됐죠.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군은 미국산 스팅어에 의존했으나 러시아 이글라 기술을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신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2005년경 완성됐습니다. 신궁은 이글라와 유도 방식, 탄두 중량 등이 유사해 한국형 이글라로 불리며 현재 한국군에 폭넓게 배치된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엄청나게 사들이는 천궁도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됐습니다. 2010년대 초 한국은 알마즈 안테이 등 러시아 방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천궁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고 이는 러시아 최신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일부 접목됐습니다. 천궁은 2015년 실전 배치 후 개량형 천궁2까지 발전해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평가받는데 러시아 기술 도입에 따른 높은 요격 정확도와 신뢰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신궁과 천궁 도입을 요청했지만 이들 무기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신궁과 천궁 개발에 얼마나 러시아가 깊숙이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괴물 무기가 러시아로부터 나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북한은 2번에 걸쳐 무엇인가를 쐈습니다. 이 무엇의 정체를 당시에는 북한 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미사일로 부르기 꺼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사들였으니까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출발점이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북한이 쏜 무엇인가 역시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을 참고했을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북한이 쏜 것과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함께 똑같은 모습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세 개의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새 쌍둥이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동일한 모습인데요. 2019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는 탄도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 및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래전부터 가진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배운 기술이 아닌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당시 다양한 설이 떠돌았습니다. 현무2B에 적용된 기술은 불곰 사업 당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여와 미사일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고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에서 흘러나온 이스칸데르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무2B를 개발했다는 설도 있었죠. 유출한 당사자도 입수한 당사자도 말이 없으니 아마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핵무기라는 최후 수단을 보유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 이를 보완할 압도적인 재래식 화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추구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수립해 유사시 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수천 개의 탄도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현무미사일입니다. 1980년대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개조형에 불과하던 현무1에서 출발한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은 불곰 사업 전후로 추력을 얻어 200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17년 공개된 현무2C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500kg급으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었고 이어 개발된 현무4는 2톤 이상의 초대형 탄두를 단 괴물 미사일로서 지하 수십 미터 목표도 타격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더 거대한 현무5가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 밖에도 사거리 1500km 이상의 현무3 순항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현무44 SLBM,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한국은 사거리와 파괴력 면에서 지구상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다층적 타격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령 한국보다 강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라도 함부로 한국을 도발했다가는 고슴도치의 치명적인 가시처럼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오로지 북한에게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자존심 상해가며 기술을 습득했고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직접 개발했고 한국형 이지스함도 건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한국이 가진 미사일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짧게는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는 가볍게 보낼 수 있고 순항미사일로는 저 멀리 베트남까지도 겨냥하고 있으며 좀 더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다면 미국 본토를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냉전 시대에 경제고 민생이고 내팽개치고 오로지 무기 개발에만 올인했던 소련이 가진 핵심 기술들을 불곰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직접 연관되는 무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감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얻게 됐습니다. 여전한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적어도 국가방위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은 분명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탈모하나 기능성 샴푸 샴피톡톡 최대 16만원 할인 행사가 곧 마감됩니다.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주문하시는 모든 분께 인디언 비누 난다모 또는 인디언 스톤 샴푸바 또는 매직 브이 스톤 중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